15. 라기는 장사꾼인 여주인 벨로바 소유의 창문이 셋 달린 조그만 집에서 살게 되었다. 이 작은 집에는 부엌을 제외하면 방이라곤 3개뿐이었다. 그중 길을 향해 창문이 나 있는 방 2개는 의사가 사용하고 3번째 방과 부엌에는 다루시카와 애가 3 딸린 장사꾼 여자가 살았다. 여주인에게는 가끔 남자친구인 주정뱅이 농부가 밤을 지내려고 찾아왔는데 그는 밤새도록 소란을 피워서 어린애들과 다루시카를 공포에 떨게 했다. 그가 와서 부엌에 앉아 보드카 술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기 시작하면 모두가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러면 의사는 동정심에서 보다 못해 울고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기 방의 마루 위에 눕히곤 했다. 그런 일은 그에게 커다란 만족감을 주었다. 그는 예전처럼 8시에 일어나서 차를 마신 후 자신의 옛날 책들이나 잡지를 읽으려고 앉았다. 이젠 그에겐 새 책들을 살 돈이 없었다. 책이 오래되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생활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인지 그는 독서를 하면서도 더 이상은 오랫동안 깊이 몰입하지 못했고 피곤함을 느꼈다. 그는 게을러져서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지 않으려고 자기 책들에 대한 상세한 장서 목록을 만들고 그 책들의 등에 도서명과 저자명을 쓴 정리표를 붙였다. 이런 기계적이고 꼼꼼한 작업이 그에게는 독서보다 더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조롭고 세심한 일이 웬일인지 이상스럽게 그의 사색하기를 잠재워 버려서 그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게 되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심지어 부엌에 앉아서 다루시카와 함께 감자 껍질을 벗기거나 메밀에서 티를 골라내는 일조차도 그에게는 재미있었다. 그는 토요일과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갔다. 그는 벽 가까이에 서서 눈을 감고 찬송가를 들으면서 그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 대학 시절에 대해, 종교에 대해 생각했다. 그럴 때마다 그의 마음은 안정되곤 했으나 슬퍼졌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면서 그는 이사가 너무 빨리 끝나버린 것을 아쉬워했다. 그는 그로모프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병원으로 2번 찾아갔었다. 하지만 2번 모두 다 그로모프는 평소와 달리 몹시 흥분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오랫동안 지속되는 공허한 넋두리에 실증이 났기 때문에 자신을 혼자 있게 내버려 달라고 간청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저주받은 넌저리 나는 사람들로부터 그가 받는 온갖 고통에 대한 오직 유일한 보상으로 독방에 감금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말로 그의 이런 요청마저도 거절한단 말인가? 라기는 그와 2번의 작별 인사를 하면서 편안한 밤을 보내시오 라고 인사말을 하면 그는 대들듯이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집어치워요. 라기는 이제 3번째로 그를 방문할지 말지를 망설이고 있다. 그런데 찾아가고 싶은 마음은 여전했다. 예전에 라기는 점심을 마친 후 자기 방들을 서성이며 사색에 잠기곤 했으나 요즘 그는 점심때부터 저녁에 차를 마실 때까지 소파에 등을 대고 누워서 하찮은 생각에 몰두해 있었다. 그 하찮은 생각을 그는 아무리 해도 털어낼 수가 없었다. 그가 20년 넘게 병원에서 근무한 것에 대한 연금과 한 번에 지급하는 퇴직금을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있었던 것이다. 사실 그의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긴 했지만 연금이란 게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근무하든 그렇지 않든 구별 없이 받을 수 있지 않는가 말이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볼 때 공정이란 관등이나 훈장, 연금이 곧 도덕적인 품성이나 능력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업이든 근무라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는 포상으로 주어지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 혼자만 유일하게 예외가 되어야만 한단 말인가? 그에게 이제 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가게 앞을 지나거나 여주인의 얼굴을 보기가 민망했다. 맥주 의상값이 벌써 32루블이나 밀려 있었던 것이다. 집주인 벨로바에게도 빚이 있었다. 다루시카는 남몰래 오래된 헌 옷가지와 책들을 내다 팔면서 곧 의사 선생님이 거액의 돈을 받으실 거라고 여주인에게 거짓말을 해왔다. 그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1000루블을 여행에서 써버린 자신에게 화가 치밀었다. 지금 그 1000루블이 있다면 얼마나 쓸모가 있었겠는가. 거기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가만히 놔두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있었다. 호버토프는 병든 동료를 가끔 방문하는 일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에 관한 모든 것이 말하자면 살이 찐 얼굴도 기분 나쁜 인상에 겸손한 채 하며 뽐내는 태도로 의사 선생님 하고 부르는 그 목소리도 목이 긴 구두도 락인에겐 혐오스러웠다. 가장 불쾌한 것은 그가 락인을 치료하는 일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며 실제로 치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점이었다. 그래서 문병을 올 때마다 그는 취소 칼리가 든 작은 유리병과 장군풀로 조제한 환약을 가져왔다. 미하일도 역시 친구를 병문 안에서 그를 위로하는 일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매번 그는 허물없는 사이인 양 락인을 찾아와서 억지로 큰 소리로 웃으며 오늘은 건강해 보인다느니 다행히도 병이 나아지고 있다느니 하며 설득하려고 했다. 그의 태도를 보아 그는 자기 친구의 상태를 절망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아직도 바르샤바 여행에서 빚진 돈을 갚지 못해서 지독한 수치심으로 긴장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더 큰 소리로 웃으며 더 우스꽝스럽게 이야기하려고 애썼다. 그의 일화들과 이야기는 끊임없이 계속될 것처럼 보였고 이제 락인에게나 그 자신에게나 괴로운 일이었다. 그가 머물러 있는 동안에 락인은 벽 쪽을 향해 소파에 누운 채 이를 악물고 듣고 있었다. 마치 앙금이 그의 가슴 속에 층을 이루며 쌓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친구가 문병을 왔다 간 후에는 언제나 이 앙금이 점점 더 높이 쌓여져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를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소심한 감정을 억제해 보려고 그는 이런 생각을 서둘려 떠올렸다. 즉 자신도 호버토프도 그리고 미하일도 조만간에 자연계에서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질 것이다. 만일 100만 년 후에 어떤 영혼이 광대한 우주 공간을 날아서 지구의 옆을 지나간다고 상상해 본다면 그 영혼은 단지 흙과 벌거벗은 바위들만을 보게 될 거야. 모든 것이 문화도 도덕적인 법칙도 사라져 버리고 우엉조차도 자라지 않을 테니까. 동네 가게 앞에서 느끼는 수치심이나 보잘것없는 허보토프나 미하일의 고통스러운 우정에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런 모든 것은 어리석고 허망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논리도 이젠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가 100만 년 후의 지구를 상상하자마자 벌거벗은 바위산 그늘에서 목이 긴 구두를 신은 호보토프와 큰 소리로 미친 듯이 웃어대던 미하엘이 나타나서는 부끄러운 듯이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었다. 바르샤바 여행에서 빌린 돈은 여보게 며칠 내로 꼭 갚겠네. 꼭. 16.
어느 날 미하일이 점심시간이 지나서 찾아왔는데 그때 라기는 소파 위에 누워 있었다. 때마침 우연히 같은 시각에 취속 할 일을 들고 호보토프가 나타났다. 라기는 괴로운 듯이 일어나 두 손으로 소파를 잡고 기대어 앉았다. 오늘은 여보게 하고 미하일이 입을 열었다. 자네 얼굴색이 어제보다 훨씬 좋아졌어. 아무렴. 자넨 대단해. 잘했어. 그럴 때가 되었죠. 바야흐로 건강을 회복하실 때입니다. 의사 선생님. 하고 호보토프가 하품을 하면서 말했다. 아마 선생님은 이 단조롭고 지루한 일에 실증이 나셨겠죠? 건강을 회복하세 하고 미하일이 유쾌하게 말했다. 앞으로 100년은 더 살아보세. 그래야 하고 말고. 100년은 좀 그렇지만 앞으로 20년은 끄떡도 없습니다. 하고 호보토프가 위로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운 차리세요, 선생님. 이제 병을 속이려는 행동은 그만두세요. 우리가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세. 미하일은 큰 소리로 웃으며 친구의 무릎을 가볍게 건드렸다. 건강하다는 걸 계속 보여주자고. 이번 여름에는 신께서 허락하소서. 단숨에 카프카즈로 가서 그 산맥을 온통 말을 타고 달려보세나. 뛰엇! 기랴기랴. 그리고 카프카즈에서 돌아오면 무슨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잘 살펴봤다가 결혼식이라도 올려보세. 미하일은 능청스럽게 윙크를 했다. 자네를 결혼시켜야지. 친애하는 친구여. 장가 보내야겠어. 라기는 갑자기 무슨 앙금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러자 그의 심장이 맹렬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런 저속한 말은 그만해요. 그는 급히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가며 말했다. 당신들은 천박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정말 모른다는 말인가? 그는 부드럽고 점잖게 말을 계속하려고 했으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갑자기 주먹을 꽉 쥐고 그 주먹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 날 내버려 두어. 그는 얼굴을 새빨갛게 붉히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나가. 둘 다 나가버려. 둘 다. 미하일과 호보토프는 일어나서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다음엔 두려움에 휩싸인 채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았다. 둘 다 썩 꺼져. 라기는 계속 고함을 쳤다. 우둔한 놈들, 어리석은 놈들, 우정도 약들도 다 필요 없어. 미련한 녀석들, 저속한 놈들, 치사한 놈들. 호버토프와 미하일은 몹시 당황한 채 그를 마주보며 문 쪽으로 뒷걸음쳐서 현관으로 나갔다. 라기는 취소 칼리가 든 작은 유리병을 집어들고 그들 뒤에다 힘껏 내던졌다. 유리병은 문지방에 부딪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이 났다. 악마에게나 잡혀 가버려라. 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현관으로 달려가면서 울부짖듯이 외쳤다. 꺼져버려. 손님들이 나가자 라기는 열병에 걸린 것처럼 몸을 덜덜 떨면서 소파 위에 누워 한참 동안 이렇게 되뇌었다. 어리석은 놈들, 바보 같은 놈들. 마음이 안정되자 그는 맨 먼저 불쌍한 미하일이 지금쯤 어쩌면 몹시 수치스럽고 괴로운 심정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예전엔 이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는데 도대체 지성과 분별력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단 말인가. 또 사물의 이해력과 철학적인 무관심은 어디에 팽개쳐 두었는가. 의사는 수치심과 자신에게 화가 치밀어서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10시쯤에 우체국을 찾아가서 우체국장에게 사과했다. 지나간 일은 생각지 말기로 하세.
크게 감동한 미하일은 그의 손을 힘껏 잡고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지나간 일을 곱씹는 사람은 눈이 먼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은가, 류바브킨. 하고 갑자기 그가 놀랄 만큼 큰 소리를 지르자 우체국 직원들과 손님들이 쳐다보았다. 의자를 가져오게. 그리고 당신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는 창살을 통해서 그에게 등기 우편을 내밀었던 농부 아낙네에게 소리쳤다. 정말로 내가 바쁘게 일하는 것이 안 보여요? 이제 지나간 일은 생각하지도 맙시다. 라고 그는 락인 쪽으로 몸을 돌아 앉아서 다정하게 말을 계속했다. 제발 앉게 여보게. 그는 잠깐 말없이 자신의 무릎을 쓰다듬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자네를 원망하려는 생각은 없었네. 걸린 병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난 이해하네. 어제 자네의 발작은 의사와 나를 깜짝 놀라게 했었지. 나중에 우린 오랫동안 자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네. 여복의 친구, 왜 자네는 진지하게 자신의 병을 치료하려고 하지 않나?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지? 우정 어린 나의 솔직한 고백을 용서해 주게. 라고 미하일은 속삭였다. 자네는 지금 형편이 매우 빈약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네. 예를 들면 좁고 불결하고 자네를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치료받고 있는 것도 없고 친애하는 친구여. 진심으로 의사와 함께 자네에게 부탁하는 바이네. 제발 우리의 충고를 받아들여 병원에 입원하게. 병원에선 건강식에다 간호와 치료를 받을 수 있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호버터프는 비록 야비한 사람이긴 하나 솜씨도 좋고 충분히 신뢰할 수 있어. 그가 자네를 돌봐주겠다고 내게 약속했네. 라기는 문득 우체국장의 두 뺨에서 반짝이는 눈물과 진심 어린 동정에 감동했다. 존경하는 친구여. 그 말을 믿지 말게. 그는 가슴에 한 손을 얹고서 속삭였다. 그들을 믿어선 안 돼. 그건 거짓말이야. 내 병이란 단지 20년 동안 도시 전체에서 지적인 인간을 딱 한 사람 발견했는데 그가 미치광이라는 사실뿐이라네. 병은 내게 있지 않아. 난 단지 함정에 빠졌을 뿐인데 그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출구가 없어. 나에게 모든 것이 마찬가지라네. 난 모든 걸 맞이할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병원에서 누워있게 친구. 감옥에 간다고 해도 내겐 상관없네. 나에게 약속해주게. 여보게. 자네가 모든 일에서 호버토프의 말에 따르겠다는 걸 말일세. 좋아. 약속하지. 그러나 반복해서 다시 말하지만 여보게. 난 함정에 빠졌네. 이제 내 동료들의 모든 동정심이나 진심 어린 관심조차도 오로지 단 하나, 즉 나의 파멸을 향하고 있다네. 난 죽음의 길로 가고 있어. 그러면서도 난 그런 사실을 인정할 만한 용기가 있지. 여보게, 자네는 건강해질 거야.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라기는 화를 내며 말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의 생애 마지막에 가서야 지금의 나처럼 똑같은 상황을 느끼게 될 걸세. 자네가 신장이 나쁘다는 둥, 심장이 부풀어 올라 비대에 있다느니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치료받아야 한다고 사람들이 자네에게 말을 할 때면, 아니면 자네가 미쳤다느니 죄를 지었다느니 하는 그런 말을 들었다고 가정해보세. 즉 한마디로 사람들이 갑자기 자네에게 관심을 집중하게 된다면 자네는 이미 헤어나오지 못할 함정에 빠졌다는 걸 알아두게. 자네가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될 거야. 그때는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자네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해.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네. 그런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창살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라기는 업무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 일어나 작별 인사를 했다. 미하일은 조금 전의 약속을 다시 한번 다짐받고는 그를 바깥문까지 배웅해 주었다. 바로 그날 저녁 전에 라긴의 집으로 털가죽 반 외투에 목이 긴 구두를 신은 호보토프가 예고도 없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마치 어제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말했다. 저는 볼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선생님을 모시려고 왔어요. 저와 함께 의료 자문을 하러 가시지 않겠어요? 네? 라기는 호보토프가 그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산책길에 데려가거나 정말로 그에게 돈벌이를 시켜줄지도 모른다고, 즉 자문료를 받게 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옷을 갈아입고 그와 함께 밖으로 나왔다. 그는 어제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용서받으며 화해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이 기뻤다. 그래서 진심으로 호보토프에게 고마워했다. 그는 어제 일에 대해 이런 방구조차 없었으나 보기에 그를 용서한 것 같았다. 이런 교양 없는 인간에게서 그런 섬세한 마음 씀씀이를 기대하기란 생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신이 말한 그 환자는 어디 있나요? 하고 라긴이 물었다. 우리 병원에요. 오래전부터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죠. 아주 흥미로운 증상입니다. 그들은 병원의 앞마당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본관에 들러서 정신병 환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별관 쪽으로 향했다. 그동안 내내 두 사람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별관으로 들어가자 니키타는 평소처럼 벌떡 일어나서 부동 자세를 취했다. 여기에 입원해 있는 어떤 환자의 폐에 합병증이 생겼어요. 라고 호버토프는 라긴과 함께 병실로 들어가면서 속삭이듯이 말했다. 여기에서 기다려주세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청진기를 가지고 올 테니까요. 그리고는 나가버렸다. 17. 날은 벌써 어두워졌다. 그로모프는 얼굴을 베개 속에 파묻고 침대 위에 엎드려져 있었다. 중풍 환자는 꼼짝 않고 앉아 조용히 울먹이면서 입술을 가볍게 떨고 있었다. 뚱보 농부와 전직 우편물 분류자는 잠들어 있었다. 조용했다. 라기는 그로모프의 침대 위에 앉아서 기다렸다. 그런데 30분이 지나자 호보토프 대신 니키타가 폭이 넓은 환자복과 누구의 것인지 모를 속옷, 슬리퍼를 양손에 하나를 안고서 병실로 들어왔다. 갈아입으시지요, 원장님. 하고 그는 조용히 말했다. 여기에 당신의 이부자리가 있습니다. 이리로 오십시오. 그는 분명히 최근에 가져다 놓은 듯한 비어있는 침상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덧붙여 말했다. 괜찮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완쾌되실 겁니다. 라기는 모든 것을 알아챘다. 그는 아무런 말 없이 니키타가 가리킨 침대 위로 가서 앉았다. 니키타가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자 그는 옷을 홀라당 벗었는데 부끄러웠다. 그런 다음 그는 병원의 환자복으로 갈아입었다. 바지 안에 입는 속옷은 무척 짧았고 러시아식의 넓은 윗옷인 루바하는 길었으며 폭이 넓은 환자복 할라트에서는 훈제된 생선 냄새가 났다. 완쾌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소서. 니키타는 데프리에 말했다. 그는 라긴의 옷을 하나를 안고 가져가더니 밖으로 나가 문을 잠갔다. 상관할 것 없어. 하고 라긴은 할라트로 목을 두르고 새로운 복장을 하고 있는 자신이
죄수를 닮은 것 같아서 수치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상관없어. 연미복이건 제복이건 이런 환자복이건 다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시계는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옆 호주머니에 두어둔 수첩은? 또 담배는? 니키타는 옷을 어디로 가져가 버린 거야. 이제부터는 아무래도 죽을 때까지 바지나 조끼를 입거나 구두를 신거나 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이 모든 일이 처음이라 얼마 동안은 어쩐지 이상하고 이해할 수조차 없었다. 라기는 집주인 벨로바의 집과 유코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의미하며 공허한 것임을 이제야 확신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양손은 떨리고 발은 차가워졌으며 곧 그로모프가 일어나서 할라트를 입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언짢아졌다. 그는 일어나서 조금 걷다가 다시 앉았다. 그는 그 자리에 벌써 30분, 1시간을 앉아있자니 참을 수 없을 만큼 실증이 났다. 과연 여기에서 하루, 일주일, 몇 년까지도 이 사람들처럼 지낼 수 있을까? 글쎄다. 지금도 그는 앉았다가 조금 걷다가 다시 앉았다. 말하자면 거닐다가 창문가로 가서 밖을 내다볼 수도 있고 또다시 이 구석 저 구석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가? 마치 멋대가리 없는 우상처럼 온종일 멍청이 앉아서 언제나 생각만 하고 있다는 말인가? 아니야. 그렇게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라기는 들어 누웠으나 금방 일어나 앉아 이마에서 나온 식은땀을 소매로 닦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온통 훈제된 생선 비린내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그는 또다시 방 안을 잠깐 돌았다. 이건 무슨 오해로 생긴 거야. 라고 그는 의혹에 쌓인 채 양팔을 벌리며 말했다. 설명을 해줘야겠어. 여기에 오해가 있다고. 그때 그로모프가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앉아서 두 주먹으로 턱을 받쳤다. 침을 힘차게 내뱉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느릿느릿하게 의사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처음 본 순간에는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한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의 졸리는 듯한 얼굴은 곧 심술궂고 조롱 섞인 얼굴로 바뀌었다. 아니, 당신도 여기에 갇혔군요, 선생. 그는 한쪽 눈을 찡긋하면서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말했다. 무척 반갑네요. 지금까지는 당신이 사람들의 피를 빨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당신이 빨릴 차례군요. 이거 참 잘 되었네. 이건 무슨 오해가 있었던 거요. 라고 라기는 그로모프의 말에 깜짝 놀라면서 말했다. 그러자 그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말을 되뇌었다. 오해는 무슨. 그로모프는 다시 침을 퇴하고 내뱉고는 자리에 누웠다. 저주받을 인생이여. 그는 투덜거렸다. 가혹하고 모욕적인 이 인생이라는 것은 고통에 대한 보상이나 오페라에서처럼 스토리가 아름다운 결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막을 내린다는 사실이요. 농부들이 와서 죽은 자의 손과 발을 잡아 구덩이 속으로 질질 끌고 가지요. 부르르. 뭐 상관없소. 그 대신 저 세상에서 우리들의 축제가 열리게 될 테니까. 나는 유령이 되어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건너와 이런 못된 놈들을 놀라게 해줘야지. 나는 그들의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도록 만들어주겠어. 모이세이카가 돌아와서 의사를 보더니 손을 내밀었다. 코페이카 한 푼만 줍시오 하고 그가 말했다. 18.
라기는 창문 쪽으로 다가가서 들판을 바라보았다. 날은 벌써 어두워지고 지평선 위에 오른편으로부터 차가운 붉은색 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병원 담장에서 멀지 않은 200m쯤 떨어진 곳에 돌담으로 둘러싸인 높고 하얀 건물이 서 있었다. 그 건물은 감옥이었다. 저것이 바로 현실이야 라고 라기는 잠시 생각했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두려워졌다. 달도 감옥도 담장 위에 박힌 옷들도 멀리 보이는 화장터에 타오르는 화염도 공포스러웠다. 그때 뒤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다. 돌아다 보니 가슴에 반짝이는 성장과 훈장을 달고 있는 사람이 미소를 지으며 능청스럽게 눈으로 윙크를 했다. 이것도 무섭게 보였다. 라기는 달이나 감옥에도 특별한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으며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도 훈장을 달고 다닐 때가 있으며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은 썩어 흙으로 변한다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득 절망감이 그에게 몰려들어왔다. 그래서 그는 두 손으로 쇠창살을 쥐고 온 힘을 다해 흔들어 보았다. 단단한 쇠창살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두려움을 잊으려고 그로모프의 침대로 가서 앉았다. 난 낙심하고 있어, 친구. 그는 몸을 떨며 식은땀을 닦으면서 중얼거렸다. 낙심하고 있다오. 그럼 당신은 철학이나 하시지요. 그로모프는 조소하듯 말했다. 아니, 이런. 그래요, 그래. 당신은 언젠가 한번 유감스럽게도 러시아에는 철학이 없는데도 모두가 사색한다. 저마다 심지어 하찮은 사람조차도 사색한다고 비웃었지요. 하지만 하찮은 사람들이 철학을 논한다고 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진 않아요. 라고 라기는 마치 울음이 터질 것 같은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듯한 웃음은 도대체 무엇 때문이요? 이봐요. 만약에 만족을 얻을 수 없다면 하찮은 사람이라고 해서 철학적으로 사색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겠소. 지적이고 교양 있는, 자존심 있는 사유를 사랑하는 인간, 신을 닮은 인간이 추악하고 무지한 소도시의 의사로 임용되어 한평생을 흡각과 거머리와 겨자구약에 의존해서 치료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출구가 없다니. 이건 말도 안 돼. 너무 편협하고 천박하다고. 오 세상에. 당신은 헛소리를 늘어놓는군요. 만일 의사의 일이 싫으면 장관이라도 되시든지. 농담하지 말아요. 우리는 나약합니다. 이봐요. 전에는 나도 냉정했고 활기차고 합리적으로 사물을 판단했었소. 그런데 생활이 거칠게 나를 밀어붙이자 나는 곧 낙담하게 되고 허탈해졌으며 나약한 우리들, 쓸모없는 우리들은 당신도 역시 그래요. 이봐요. 당신은 영리하고 고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린 시절부터 선한 마음을 키워왔지만 삶에 뛰어들자마자 지쳐 병에 걸리게 되었던 거예요. 나약했던 겁니다. 나약해서 그런 거예요. 공포와 모욕감 외에도 무언가가 저녁부터 머리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고 끈질기게 라긴을 괴롭혔다. 마침내 그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 맥주와 담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여기에서 나가야겠어. 이봐요. 라고 그는 말했다. 부탁하는데 여기로 램프를 좀 가져다 줘요. 이렇게 해서야 원 참을 수가 없군. 도저히. 라기는 문 쪽으로 가서 문을 열었다. 그러나 즉시 니키타가 벌떡 일어나 그의 앞을 막았다. 어디 가십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는 말했다.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하지만 나는 잠깐만 안뜰을 걸으면 되네. 라기는 순간 멈칫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금지되어 있어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니키타는 문을 꽝 하고 닫고는 문에 등을 대고 기대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나간다고 해서 그 때문에 누구에게 민폐를 끼치는가? 라기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물었다. 알 수가 없군, 니키타. 난 나가야 해. 하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난 나가야 한단 말이야. 소동을 일으키지 마세요. 좋지 않은 일입니다. 하고 니키타가 훈계하듯이 말했다. 무슨 일이야? 하고 갑자기 그로모프가 비명을 지르며 뛰어들었다. 무슨 권리가 있어서 나가게 못하게 하는 거지? 뭐 때문에 그들이 감히 우리를 여기에 잡아두는 거야. 법률에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누구도 재판받지 않고는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이야. 이건 폭력이야. 횡포라고. 물론 횡포고 말고 하고 라기는 그로모프의 고함소리에 기운이 나서 외쳤다. 나가야 해. 난 나가야 해. 너에겐 그럴 권리가 없어. 풀어줘. 사람들이 말하잖아. 듣고 있나 이 짐승 같은 멍청한 놈아. 그로모프는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문을 쳤다. 활짝 열어. 그렇지 않으면 문을 부수고 말 테야. 이 도살자야. 문 열어. 라기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소리쳤다. 문을 열란 말이야. 다시 한번 말해보시오. 문 뒤에서 니키타가 대답했다. 말해보시라고. 가서 호보토프를 여기로 불러오게. 말씀드리게. 내가 잠깐 뵙자고 하더라고. 잠깐만. 내일이면 그분들이 직접 오실 겁니다. 그들은 결코 우리를 내보내주지 않을 거야. 라고 그로모프는 그동안에도 계속 외치고 있었다. 그들은 우릴 여기에서 썩어 죽게 하려고 해. 오 맙소사. 저 세상에는 지옥이 정말로 없어서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도 용서를 받는다는 건가? 도대체 어디에 정의가 있는 거야? 문 열어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난 숨이 막혀 죽겠어. 그는 쉰 목소리로 외치며 문으로 달려들었다. 내 머리로 박살을 내버리겠어, 살인자들. 니키타는 재빨리 문을 열더니 두 손과 무릎으로 락인을 난폭하게 떠밀었다. 그리고는 손을 위로 쳐들더니 주먹으로 그의 면상을 내리쳤다. 락인은 마치 소금기 있는 거대한 파도가 그의 머리를 덮치고서 자신을 침대 쪽으로 질질 끌고 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실제로 입안이 짭짤했다. 아마도 이빨에서 피가 나는 것 같았다. 그는 마치 파도 속에서 헤엄쳐 나오려는 것처럼 두 팔을 휘젓다가 누군가의 침대를 붙잡았다. 그때 니키타가 그의 등짝을 두 차례 가격하는 것을 느꼈다. 그로모프가 큰 소리로 비명을 질러댔다. 아무래도 그도 두들겨 맞는 것 같았다. 그런 뒤에는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희미한 달빛이 창살을 통과해서 마룻바닥 위에 그물 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무서웠다. 라기는 누운 채로 숨을 죽였다. 그는 공포에 떨며 다시 한번 얻어맞을 구타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마치 누군가가 낫으로 그를 찌르고 가슴과 창자를 여러 차례 도려내는 것 같았다. 그는 너무 아파서 베개를 깨물며 이를 악물었다. 그러자 갑자기 혼란스러운 그의 머릿속에 지금 달빛 아래서 검은 그림자들로 보이는 이 사람들이 그와 똑같은 고통을 수년 동안 날마다 경험해야만 했을 거라는 끔찍하고 참을 수 없는 생각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20년이 넘은 세월 동안 그는 이런 사정을 몰랐고 알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는 고통을 몰랐으며 고통에 대한 개념도 없었다.
말하자면 그는 죄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양심이, 니키타처럼 매우 완고하고 어리석은 양심이 락인의 머리끝에서부터 발 뒤꿈치까지 그를 소름 끼치도록 냉정하게 만들었다. 그는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사력을 다해 외쳐대며 더 빨리 뛰어 달려가서 먼저 니키타를 죽이고 다음엔 호보토프와 사무장과 조수를 죽이고 마지막에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가슴에서는 음아디 소리조차도 나오지 않았고 발도 꼼짝할 수 없었다. 그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자기 가슴에서 환자복과 루바 옷자락을 쥐어뜯으며 찢다가 정신을 잃고 침대 위로 쓰러졌다. 19. 다음날 아침 그는 머리가 깨질 듯이 심한 두통에다 귀에서는 앵앵거리는 소리가 울리며 온몸이 가라앉은 것 같은 무력감을 느꼈다. 그는 어제 보인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그다지 부끄럽지 않았다. 그는 어제 무기력했고 달조차도 무서워했으며 예전에는 자신이 추워도 의심하지 않았던 생각과 감정들을 솔직하게 토로했다. 예를 들면 철학적인 사색을 하는 하찮은 사람들의 불만에 대한 생각이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는 모든 것이 마찬가지였다.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다. 그리고 말이 없었다. 어찌되었건 내겐 상관없어. 라고 그는 사람들이 그에게 좀 어쩌시냐고 물어볼 때면 이렇게 생각했다. 난 대답하지 않겠소. 내겐 마찬가지니까. 점심 후에 미하일이 차 4분의 1 푼트와 마멀레이드 1푼트를 가져왔다. 다루시카 역시 찾아와서 얼굴에 풀이 죽은 슬픈 표정을 지은 채 1시간 내내 침대 옆에 서 있었다. 의사 호버토프도 그에게 문병을 왔다. 그는 취소 칼리가 든 작은 유리병을 들고 와서 니키타에게 방에서 무슨 향을 피우도록 지시했다. 저녁 무렵에 라기는 뇌출혈로 사망했다. 처음에 그는 지독한 우환과 구토를 느꼈다. 뭔가 메스꺼운 것이 그의 온몸을 심지어 손가락에까지 관통하고 위에서부터 머리까지 질주하며 눈과 귀에도 스며드는 듯한 생각이 들었다. 눈앞이 노랗게 보이며 현기증이 일어났다. 라기는 자신이 죽음의 문턱까지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로모프와 미하일, 그 외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불멸을 믿는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문득 불멸이라는 것이 존재할까? 그러나 그는 불멸을 원치 않았다. 그는 불멸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았을 뿐이다. 그가 어제 책에서 읽었던 무척이나 아름답고 우아한 사슴떼가 그의 옆을 스쳐 지나 달려갔다. 그리고 아낙네가 등기 우편물을 든 손을 그에게 내밀었다. 미하일이 무슨 말인가를 했다. 이윽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라기는 영원히 의식을 잃었다. 농부들이 와서 그의 손과 발을 잡아들고 작은 교회당으로 옮겼다. 그곳에서 그는 눈을 감지 못한 채 긴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밤이 되자 달이 그를 비춰주었다. 다음 날 아침에 조수 세르게이 세르게이치가 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경건하게 기도하고 자기 옛날 상관의 두 눈을 감겨주었다. 하루가 지나자 안드레이 예피미치 라기는 매장되었다. 장례식에는 미하일과 다루시카만이 참석했다.